3년 동안 나라에 100만 달러를 벌어다 바친 사람이 정작 자기 손에 쥔 돈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이집트의 한 은행이었습니다. 가방 안에 100만 달러가 담겨 있었어요. 지폐 1cm가 10,000달러였다고 합니다. 그 돈다발을 차곡차곡 받아서 가방에 챙겨 나오는데 그 돈의 주인은 그 돈을 만진 이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가 3년 동안 그 나라에서 손에 쥔 몫은 1년에 2,000달러, 3년을 다 합쳐서 6,000달러였습니다. 100만 달러를 벌어서 6,000달러를 받은 겁니다. 우리는 탈북이라고 하면 보통 한 장면을 떠올립니다. 굶주리다 못해 두만강을 건너는 사람,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서 국경을 넘는 사람.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그 그림에 하나도 들어맞지 않아요. 이 사람은 굶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북한 안에서는 특별 대우를 받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는 100만 달러를 손에 쥐고도 넘어온 사람입니다. 그럼 두 가지 질문이 남죠. 이런 위치에 있던 사람이 대체 왜 넘어왔을까요? 그리고 그가 평생 그려온 그 신들은 대체 어떤 존재였을까요? 이 사람의 직책부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선전선동부 1호 화가. 쉽게 말하면 김씨 일가의 초상화를 그리던 사람이에요. 옛날로 치면 왕의 화가입니다. 김정일이 직접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해요. 미술가들을 내보내면 북끝에서 달러가 뚝뚝 떨어지는데 왜 안 보내나 빨리 내보내라. 그래서 80년대 초부터 화가들이 외화벌이로 세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표면부터 팝니다. 왕의 화가라는 그 자리가 뭐였는지, 그 다음에 그가 왜 넘어왔는지 그 동기로 내려가고, 마지막엔 이 증언이 북한이라는 체제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지 그 결과까지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짚고 갑시다. 이런 인터뷰가 나오면 대부분의 방송은 이걸 감동 탈북 스토리로만 소비해요. 눈물, 사연, 재회, 거기서 끝납니다. 저는 다르게 보자는 겁니다. 이 사람이 흘리고 간 건 사연이 아니에요. 설계도입니다. 북한이라는 기계가 정확히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그 기계를 직접 만들던 사람이 그려놓고 간 설계도예요. 생각해보세요. 선전선동부에 있었다는 건 북한 주민을 세뇌시키는 그 장치를 안에서 돌리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넘어와서 입을 열었어요. 이건 그냥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시스템의 자백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새 층으로 내려갑니다. 왕의 화가라는 표면, 세뇌를 아는 자들이라는 구조, 그리고 그래서 이 체제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결과. 자, 첫 번째 층부터 가시죠. 먼저 이 사람이 뭘 하던 사람인지부터 정확히 봅시다. 총정치국은 북한 군부에서 서열 1, 2입니다. 군을 당이 통제하는 나라니까 총정치국이 사실상 최고예요. 그 안에 선전선동부, 그 안에서도 1호 화가, 그가 그린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가 원본이 됩니다. 전국의 화가들이 그 원본을 받아서 복제하고 확대해서 대형 벽화로 동상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북한 어디를 가든 걸려있는 그 얼굴들, 그 최초의 붓질이 이 사람 손에서 나온 겁니다. 말 그대로 왕의 화가예요. 그런데 이 왕의 화가들이 국가의 돈줄이기도 했습니다. 80년대 초부터 국가계약을 들고 해외로 나갔어요. 이집트, 시리아, 중동의 여러 나라, 그리고 중국, 러시아, 왕족의 초상화를 그리고 호텔 벽화를 그리고 대형 동상을 제작합니다. 3년 단위로 나갔다 들어오는 파견이었어요. 그가 그린 왕족 가족의 초상화가 지금도 어느 궁전 안에 수십 점씩 걸려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주문을 받아서 그리고 있고요. 그런데 이 왕족 그림이라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퀄리티가 조금만 떨어져도 다음 주문이 뚝 끊겨요. 그러니까 정말 잘 그려야 계약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개인의 취미로 하는 게 아니라 국가 대국가의 계약이니까 붓 한 자루의 나라에 외화가 걸려있는 셈이죠. 그리고 이 화가들은 시장을 압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에 그림을 내다 파는데 어떤 그림이 팔리고 어떤 그림이 안 팔리는지를 정확히 알아요. 인상파풍으로 툭툭 분위기만 잡은 그림이 팔린다 싶으면 그렇게 그립니다. 팔리는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럼 돈 이야기를 해야죠. 이집트에서만 3년 동안 100만 달러가 넘는 돈을 벌었습니다. 그 돈은 전부 국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본인 배당은 1년에 2,000달러, 3년이면 6,000달러. 그게 상한선이자 하한선이에요. 그 이상도 이하도 못 가진다고 합니다. 100만 달러를 벌어다 바치고 6,000달러,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주인이 챙긴다는 말이 딱 이겁니다. 이게 외화벌이의 실제 구조예요. 그럼 대신 북한 안에서는 뭘 받았느냐? 이 사람은 특별 공급 대상이었습니다. 하루에 쌀 800g, 한 달에 계란 60알, 거기에 생선,
북한 안에서는 이게 감사한 대우예요. 특별 대접이에요. 남들은 이것도 못 받으니까요. 여러분, 여기가 첫 번째로 온도가 바뀌는 지점입니다. 이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안에 있을 때는 그 쌀과 계란이 정말 고마웠다고. 그런데 외국 땅에 나가보니까 그게 노숙자도 먹는 거였다는 겁니다. 인도네시아에 갔을 때 북한에서 제일 귀하던 바나나를 사람들이 그냥 생생한 걸 손으로 따먹고 있더래요. 그걸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차라리 자유만 있다면 저렇게 사는 게 낫겠구나. 그리고 결정타가 있어요. 그의 그림이 40만 달러에 팔린 적이 있습니다. 40만 달러예요. 그런데 그 돈에서 본인에게 떨어지는 건 색연필 하나 없었다고 합니다. 하나도요. 시장이 뭔지 아는 화가가 자기 손으로 그린 그림값을 단 한 푼도 만지지 못하는 구조. 이게 왕의 화가의 진짜 처지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결론이 하나 나올 것 같죠? 아, 돈 때문이구나. 6천 달러 받던 사람이 100만 달러를 만져보니 마음이 돌아선 거구나. 그 돈 들고 튄 거구나. 그런데 아닙니다. 완전히 반대예요. 그는 그 100만 달러를 손에 쥐고도 그 돈을 두고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돈이 목적이었다면 바로 그 은행 앞에서 이야기는 끝났어야 해요. 100만 달러가 든 가방이 지금 내 손에 있는데, 그런데 그는 그걸 내려놓고 다시 들어갔어요. 왜냐? 그를 붙잡은 게 돈이 아니었으니까요. 늙은 아버지가 살아계셨습니다. 자기를 믿고 계속 외국에 내보내준 스승들, 선배들이 있었어요. 그가 넘어가는 순간 사촌까지 잡혀 들어가는 나라니까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돈을 앞에 놓고 갈등하기 시작하면,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나오는 길밖에 없어진다고. 그래서 오히려 생각을 멈췄다고 해요. 멈추자, 멈추자 스스로에게 그렇게 되뇌었다고 합니다. 아니, 한번 보세요. 100만 달러 앞에서 갈등하는 게 아니라 갈등 자체를 스스로 금지하는 사람.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 갈등을 끝까지 밀고 가면 탈출밖에 답이 없다는 걸 본인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어디서 가족 버리고 온 사람이라고 앉아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을 봤다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그 갈림길을 한 번도 안 서봤으니까 그렇게 편하게 말하는 거라고. 모르니까 마음이 편한 거라고요. 굶주리고 핍박받으며 중국을 넘어 그 험한 길로 오는 사람들의 심정을 앉아서 판단하는 사람들은 절대 모른다는 겁니다. 그 말이 저는 오래 남았습니다. 그럼 결국 이 사람을 넘어오게 만든 진짜 이유는 뭐였을까요? 이건 잠시 접어두고 더 깊은 층으로 내려가 봅시다. 여기서부터가 이 증언의 심장입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밑에 있는 사람들은 세뇌를 당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세뇌를 시키는 사람들이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다고. 그리고 이 한마디를 덧붙여요. 모르고 세뇌시키는 게 아닙니다. 알고 세뇌시키는 겁니다. 이 문장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북한의 선전을 만드는 사람들은 그게 거짓이라는 걸 몰라서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면서 만든다는 겁니다. 자기는 거기에 안 속으면서 남을 속이는 장치를 설계하는 사람들. 그게 선전선동부였어요. 그리고 그 세뇌에는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즉흥이 아니에요. 혁명전통교양, 사회주의, 애국주의 교양, 계급교양, 단계가 있어요. 사람의 머릿속을 어떤 순서로 채워나갈지가 설계되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군인들에게는 이런 것도 심어요. 적에게 사로잡히면 포로가 되어선 안 된다. 자폭하지 않으면 변절자다. 그래서 어떤 포로 출신은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를 원망하더랍니다. 왜 나 같은 자식을 낳았느냐고. 나라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를 원망하도록 그렇게까지 머릿속이 뒤집혀 있었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정교하냐. 쌀 이야기를 해보죠. 예전에 우리 남측에서 북한으로 쌀을 많이 보냈잖아요. 그 쌀이 들어가면 북한 안에서 어떻게 선전되는지 아십니까? 위대한 장군님의 전략 전술 앞에 적들이 알아서 갖다 바친 선물. 이렇게 선전됩니다. 도움이 아니라 조공이에요. 우리가 무릎 꿇려서 받아낸 전리품. 게다가 그 쌀을 윗선이 시장에 풀어버립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들은 그 쌀을 결국 돈 주고 사 먹게 돼요. 도움을 도움으로 인식할 기회 자체를 처음부터 그렇게 차단해 놓은 겁니다.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대북 지원을 하자 말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보 통제라는 게 이 정도로 정교하다는 겁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고맙게 여길 기회 자체를 시스템이 미리 차단해버리는 수준. 이게 전체주의의 실제 작동 방식이에요. 그럼 이렇게 세뇌를 다 알고 설계하는 사람들은 정작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외국을 다녀본 사람들은 다르거든요. 나가보면 어느 나라를 가든 LG, 삼성, 현대 간판이 보입니다. 전자제품이든 자동차든 다 있어요. 그런데 북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한 개도요. 먹고 사는 걱정이 이미 지난 이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오히려 압니다. 개혁이든 개방이든 통일이든 뭔가 바뀌어야 한다는 걸 속으로는 알아요. 그런데 못합니다. 알면서도 못 움직이는 거예요. 왜 못 움직이느냐? 여기서 이 나라의 진짜 골격이 드러납니다. 그가 단언해요. 북한은 밖에서 흔든다고 안 무너진다고 이유가 서늘합니다. 독재는 무능하다고, 경제를 돌리는 건 형편없다고. 그런데 탄압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한다는 거예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나라 살림은 개판인데 감시만은 세계 최고인 나라. 그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 보위부, 보안부, 검찰, 군, 탱크사령부 모든 기관이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도록 짜여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표현해요. 온 나라를 다 왼수로 만들어 놨다고. 그리고 그걸 단결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이게 말로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가 있던 화가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대령 한 사람이 돈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돈으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 군단 저 군단에 사람을 사귀고 세력을 만들었어요. 총정치국 쪽이었으니까 가능했겠죠. 그런데 오래 못 갔습니다. 보위부에 잡혀서 처형됐어요. 뭔가 도모하려는 낌새만 보여도 그렇게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그 구조 안에서 누가 감히 먼저 움직이겠어요. 군대는 또 어떻고요? 탱크병한테는 상대편 무기 성능을 절대 안 알려줍니다. 왜? 알면 사기가 꺾이니까요. 그래서 병사들은 그냥 이렇게만 합니다. 우리 탱크가 최고다. 우리 로켓이 최고다. 우리는 핵이 있으니까 안 무섭다. 세뇌는 거창한 구호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정보를 끊는 걸로 완성됩니다. 몰라야 안 흔들리니까요. 자, 그럼 여기서 이 모든 조각이 하나로 맞춰지는 지점이 나옵니다. 이 체제는 충성으로 서 있는 게 아닙니다. 감시로 서 있어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김정은 편에 그 가족 편에 진심으로 설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무도 못 움직입니다. 왜? 옆 사람이 나를 보고 있으니까요. 나도 옆 사람을 보고 있고요. 아무도 믿지 않는데 아무도 못 움직이는 나라. 그게 북한입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누가 안에서 딱 한 번만 건드리면 저 나라는 끝나는 나라라는 거예요. 밖에서는 난공불락인데 안에서는 유리처럼 깨지는 나라. 신들의 초상을 평생 그리던 화가가 그 신들이 사실은 텅 비었다는 걸 가장 먼저 알아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임금님이 벌거벗었다는 걸 그 옷을 그리던 사람이 제일 먼저 본 거예요. 겉은 요새인데 기초는 모래 위에 지어진 집. 그게 이 증언이 그려 보이는 북한의 진짜 모습입니다. 여러분, 표면 보도는 늘 주는 하나로 싸웁니다. 북한 곧 붕괴한다. 아니면 북한 절대 안 무너진다. 그런데 이 증언은 둘 다 맞다고 말해요. 밖에서는 안 무너지고 안에서는 언제든 무너진다. 이 두 개가 동시에 참인 겁니다. 이 구도를 정확히 보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럼 이제 아까 접어뒀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 사람을 진짜로 넘어오게 만든 게 뭐였을까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말레이시아에서 우연히 본 방송, 탈북자들이 나오는 그 프로그램이었어요. 다른 하나는 스마트폰이었습니다. 그가 처음 한 게 검색이었어요. 이승만, 박정희를 검색해봤다고 합니다. 이 나라가 대체 어떻게 세워졌길래 이렇게 됐나? 그게 궁금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정치인이 아니라 정치 화가였으니까 정치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궁금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를 무너뜨린 건 정치가 아니었습니다. 한 장면이었어요. 지도자가 광부들, 간호사들 앞에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는 장면. 그가 받은 충격이 여기 있습니다. 그는 평생 남쪽의 지도자들은 노동자들 돈이나 뺏어가는 자들이라고 그려왔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세뇌를 시키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화면 속 그 지도자는 보통 사람들 손을 잡고 울고 있더라는 겁니다. 핵심은 특정 인물이 아닙니다. 그가 본 건 대비였어요. 위에서 보통 노동자를 개똥 취급하는 체제와 보통 사람의 존엄의 지도자가 눈물을 흘리는 사회. 이 대비가 평생 붓으로 거짓을 그리던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느 정치인을 떠받드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느냐 아니냐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가 전한 또 하나의 증언이 있습니다. 그 꼭대기의 세계가 어떤 곳이었는지. 화가들의 아내들이 밤중에 파티에 불려갔다고 해요. 새벽까지요. 남편이 있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권력자의 유흥을 위해 사람이 소모품처럼 다뤄지는 구조. 세뇌라는 기계 위에 이런 인간 약탈이 얹혀 있었던 겁니다. 그가 이걸 희생물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 화려한 꼭대기가 사실은 그런 곳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사람은 선전 전문가로서 저 체제를 어떻게 봤을까요? 그가 보기에 북한 군인들은 아주 특수한 부대를 빼고는 이미 많이 변했다고 합니다.
김신조 부대 같은 특수부대 정찰병이나 저격병처럼 지독하게 세뇌된 사람들을 빼면 나머지 일반 군인들은 그 세뇌가 이미 상당히 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나면 이들을 사로잡는 방법은 총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의 처방은 전쟁이 아니었어요. 정보였습니다. 삐라를 뿌리고 드론을 띄워서 김일성, 김정일 일가의 실체와 비리를 안으로 흘려보내는 것.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전으로 사람의 정신을 무너뜨리면 된다고. 간단하다고요. 세뇌로 세운 나라는 세뇌가 깨지는 순간 끝나니까요. 선전을 만들던 사람이 하는 말이라 무게가 다릅니다. 그리고 이 대목에서 정작 이 사람 본인이 어떻게 넘어왔는지를 보면 그 말이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그를 데리러 온 건 국정원 요원들이었어요. 처음엔 아무 비밀도 말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아는 사람들이 다 총정치국의 중요한 인물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결국 다 털어놨어요. 왜냐? 그 사람들이 신문하듯 몰아붙이지 않았거든요.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 한마디에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정리하더라고요. 사람은 강함 앞에서는 반발이 생기지만 부드러움 앞에서는 한없이 무너진다고. 평생 강함으로 사람을 눌러온 체제에서 온 사람이 부드러움 앞에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그가 저 체제를 깨는 방법으로 총이 아니라 정보를 든 것과 정확히 같은 원리입니다. 이제 다시 그 이집트 은행 앞으로 돌아가 봅시다. 100만 달러가 든 가방을 들고 그 돈을 두고 돌아섰던 사람. 신들의 얼굴을 그리던 그 손이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 붓을 듭니다. 40만 달러짜리 그림에 색연필 하나 못 봤던 화가가 이제 자기 이름으로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된 거예요. 그가 한국에 와서 제일 갖고 싶었던 게 뭐였는지 아십니까? 여권 한 장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해외에 한번 나가려면 사촌까지 훑는 상급기관의 도장을 40개, 50개씩 받아야 했다고 해요. 나가 있는 동안에도 친척 누군가가 수용소에 들어가면 나도 거꾸로 불려 들어가야 하는 나라. 언제 다시 끌려 들어갈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20년을 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여권 한 장은 내 마음대로 갈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자유가 거창한 게 아니라 손에 쥔 문서 한 장으로 정의되는 거죠. 평양에 비행기가 내리면 인력군이 나와서 짐을 뺐듯이 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쪽에 내려보니 모든 인프라가 자유로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설계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대중교통이든 뭐든 사람을 위해 돌아가는 시스템. 그가 그때 든 생각이 이거였습니다. 야, 이게 진짜 해방된 조선이구나. 자, 정리해봅시다. 이 체제가 충성이 아니라 공포와 상호감시로 서 있는 거라면 진짜 전장은 휴전선도 아니고 핵도 아닙니다. 서사예요. 그들이 알면서 만들어낸 그 이야기가 언제 어디서 처음 금이 갈 것인가. 그게 진짜 승부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를 남기고 싶어요. 세뇌를 직접 만들던 사람이 넘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세뇌를 만들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무엇을 알고 있을까요? 그들은 정말 자기가 만드는 이야기를 믿고 있을까요? 넘어온 그 화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습니다. 아직 해외에서 결심하지 못한 동료들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절대 후회할 일은 없다.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한번 살아봐라. 붓 하나로 평생 남의 신을 그리던 사람이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그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 한 사람의 각성이 저 견고해 보이는 벽에 그어진 첫 번째 금인지도 모릅니다.